이제 그만 떠나겠습니다, 어머니. 가문의 수치를 씻으려면 네가 사라져야 한다. 옛날 옛적 산골 마을 끝자락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석이라 불렸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홀로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석이는 새벽 첫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루 종일 나무를 해도 장에 내다 팔면 겨우 쌀 한 대를 살 수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그마저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장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 나무를 팔지도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은 초가 삼간도 못 되는 움막에 가까웠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어들어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석 달 전부터 병이 깊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더니 이제는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러니 내가 얼마나 힘드냐. 어머니의 손이 석이의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그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마치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곧 나아지실 겁니다. 석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약을 지어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었고 고기라도 구해 국을 끓여드리고 싶어도 그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틀을 굶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하다가 그만 쓰러져 정신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이를 불쌍히 여겼지만 자기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도움을 줄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간혹 쌀 한 줌을 얻어오는 날이면 그것으로 죽을 쑤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고맙구나, 아들아. 내가 있어 내가 이만큼이라도 사는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 숟가락 떠드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석이는 방 한구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무를 팔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어머니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굶겨 돌아가시게 할 바에야. 석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먼저 이승을 떠나는 것이 낫겠구나. 내가 없으면 어머니라도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끼니를 이을 수 있을 것이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석이는 어머니가 깊이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서니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겠습니다, 어머니. 석이는 문지방을 넘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죽을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범이든 일이든 만나 물려 죽으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한참을 걷던 석이는 고갯마루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지게를 내려놓고 쉬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은이, 이 밤중에 어디를 가는가? 노인이 물었습니다. 죽으러 갑니다. 석이의 대답에 노인은 피식 웃었습니다. 허허, 그렇다면 좋은 곳을 알려주지. 저 고개 너머 골짜기에 9 기둥집이라 불리는 폐가가 있네. 9 기둥집이라. 그래, 그곳 가운데 방에서 밤을 보내면 누구든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군. 벌써 몇 사람이나 들어갔다가 시체로 나왔다네. 노인은 담뱃대를 빨며 말을 이었습니다. 범에게 물려 죽으면 몸이 찢기고 고통스럽지만 그곳에서는 그저 눈을 감으면 끝이라더군. 차라리 편히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이 가리킨 방향을 향해 석이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그로부터 사흘길 떨어진 고을의 한 양반집에서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주인 양반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는 남모를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인 양반의 외동딸 연하는 돌아가신 친어머니를 여인 뒤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계모는 겉으로는 연하를 친딸처럼 대했으나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계모가 이 집에 시집 온 것은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 양반은 땅도 많고 곡식도 넉넉했으며 대대로 내려오는 은자와 비단이 곳간에 가득했습니다. 계모는 이 모든 것을 혼자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하가 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연하가 시집을 가면 지참금으로 재산의 절반을 내줘야 했고 그렇게 되면 계모가 가질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모는 오랜 시간을 들여 연하를 제거할 계략을 짰습니다. 먼저 마을의 건달 하나를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너는 밤마다 저 집 담장 밑을 서성거리거라. 그리고 사람들이 물으면 양반댁 규수를 흠모한다고 말하면 된다. 건달은 돈을 받고 계모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댁 규수가 밤마다 남자를 만난다더라. 허허, 그럴 리가 있나. 그 집 규수는 얌전하기로 소문났는데 아니래도 내 직접 봤다네. 담장 밑에서 누가 서성거리는 것을.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주인 양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주인 양반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모가 계속 흘려댔습니다. 영감님,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만에 하나라도. 주인 양반은 며칠 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 사내가 담장 밑을 서성거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계모는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계모는 뒷간 구석에 덫을 놓아 미리 잡아둔 쥐들에게서 새끼 몇 마리를 골라냈습니다. 갓 태어난 쥐들은 털도 나지 않아 벌건 살덩이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핏덩이처럼 보일만 했습니다. 계모는 쥐 새끼들을 품에 감추고 연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책을 읽다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계모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이불을 살짝 들추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비단요 밑에 쥐 새끼들을 하나씩 밀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한 붉은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계모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계모는 일부러 연하의 방 앞을 지나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큰일 났습니다. 잠에서 깬 주인 양반이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저기 연하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옵니다. 주인 양반은 황급히 연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고 연하의 이불 위로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주인 양반이 이불을 들추자 그 밑에서 흉측한 형체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계모는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인 양반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버지와 계모가 자신의 방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네, 내가 이런 짓을... 주인 양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하는 이불을 내려다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불 속에 끔찍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단 말이냐? 주인 양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계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영감님,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담장 밑에 사내가 서성거린다고. 이제 보니 정말로. 닥쳐. 주인 양반은 계모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법과 체면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양반이었습니다. 딸이 가문의 먹칠을 했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문의 수치를 씻으려면 내가 사라져야 한다. 주인 양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하지만 주인 양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내려가 칼을 꺼내 숫돌 위에 올렸습니다. 쓱쓱. 날카로운 쇠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연화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계모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방에서 나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말하지 마라. 직접 손을 쓰시면 소문이 날 것입니다. 양반가의 채통에 흠이 갈 것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스스로 떠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주인 양반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고개 넘어 9 기둥집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9 기둥집.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그 흉가의 이름을 듣고 주인 양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거라. 연화는 아버지께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계모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연화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다. 연화는 이를 악물며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한편 집을 떠난 서기가 9 기둥집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달빛조차 닿지 않는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그 집은 소문대로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담장은 곳곳이 허물어졌지만 기둥 9개가 떠받친 큰 기와집의 윤곽은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집 전체에서 음산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서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기익!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울음소리처럼 처량했습니다. 서기는 마당을 지나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방이 여러 개 있었지만 대부분 문이 부서져 있거나 천장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직 가운데에 방 하나만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기는 그 방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방 안은 깨끗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요와 이불이 펼쳐져 있었고 심지어 베개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준비해 둔 것인가? 죽으러 오는 사람을 위해? 서기는 섬뜩함을 느꼈지만 이미 죽기로 마음먹은 터라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편히 눕는 것도 좋겠지. 서기는 요 위에 누워 이불을 덮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굵은 대들보가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아직 튼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불효자식이 먼저 갑니다. 서기는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또각또각.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기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누군가 정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벌써 왔나? 나를 죽이러 온 것인가? 서기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당을 지나 안채로 그리고 마루를 따라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발소리가 가운데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기는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삐걱. 달빛을 등지고 선 그림자가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가느다란 실루엣이었습니다. 사람인가요? 귀신인가요? 그림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기는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요. 당신은? 저도 사람입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을 찾아온 곳에서 만난 또 다른 죽음의 구도자였습니다. 들어오시오. 서기가 먼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이곳에 오셨소? 서기가 물었습니다. 죽으러 왔습니다. 여자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나도 그러하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사연이 있으시겠지요. 서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자는 자신이 연하라는 것,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는 것, 계모의 음모로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차례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내 사연도 들어보시오. 서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머니를 굶겨 죽일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사람의 사연은 달랐지만 절망의 깊이는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 기구한 팔자로군요. 연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렇소이다. 서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함께 이 밤을 견뎌봅시다. 무엇이 우리를 죽이러 오든 끝까지 버텨봅시다. 왜 그래야 하지요? 어차피 죽으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긴 하나.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 않겠소? 죽더라도 함께 죽으면 덜 무섭지 않겠소? 연하는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냥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은 방 한가운데 등을 맞대고 앉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나타나든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을 응시하며 무엇이 나타날지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지나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였습니다. 휘익.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하지만 밖에는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흔들리지도 않았고 나뭇잎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바람이 없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연하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느꼈소. 서기가 대답했습니다. 바람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귓가에 대고 숨을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무섭지 않소? 서기가 물었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견뎌야지요.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윽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뚝. 무언가 기어다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서기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무엇인가 있습니다. 연하도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대들보 위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형체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했습니다. 뭡니까 저것은? 모르겠소. 하지만 우리를 해치려는 것임은 분명하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조심하시오. 서기가 연하를 감싸 안았습니다. 대들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에서 뛰어다니는 것처럼요. 집이 무너지려나 봅니다. 아니요. 이것은 누군가 일부러 하는 것 같소. 서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창문이 쾅쾅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누가 흔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혹시 장치가 아닐까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오? 누군가 우리를 겁주기 위해 장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귀신이라면 이렇게 소리만 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연하의 말에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소. 두 사람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천장 한가운데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붉은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밝아지더니 마침내 눈부신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으악! 두 사람은 눈을 가렸습니다. 빛은 뜨거웠습니다. 마치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열기가 느껴집니다. 연하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그러하오. 정신 차리시오. 서기가 연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빛이 사라진 뒤 천장에서 무언가 뚝 떨어졌습니다. 쿵! 무거운 무엇인가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서기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방 한가운데 주먹만 한 크기의 반짝이는 물체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연하가 그것을 집어들려다 손을 움츠렸습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하시오. 잠시 기다린 후 연하는 다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덩이입니다. 뭐라고? 서기도 금덩이를 손에 들어보았습니다. 틀림없는 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의 대들보 사이 긴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항아리가 금이 가며 깨지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금덩이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으악! 피하시오. 하지만 방이 좁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서기와 연하는 서로를 감싸 안으며 금덩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 아파. 정신 차리시오. 금덩이들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멈췄을 때 방 안은 금덩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기는 멍하니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연하는 일어나 방 구석을 살폈습니다. 벽에는 이상한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줄과 도르래, 그리고 사람을 놀라게 할 기계들이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귀신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이용한 것입니다. 누가 왜? 도둑들이었을 겁니다. 훔친 재물을 숨기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귀신 소문을 퍼뜨린 것이지요. 서기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들보에 숨겨진 항아리는 오랜 세월 무게를 견디다 마침내 터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찾은 것이오? 그런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으러 온 곳에서 삶을 찾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햇살이 금덩이들을 비추자 방 안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기와 연하는 금덩이들을 세어보았습니다. 모두 합쳐 50개가 넘었습니다. 이것이면 평생을 살아도 넉넉하겠소. 서기가 감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연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금덩이들을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많은 양이었지만 두 사람이 나눠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어찌하시겠소? 서기가 말했습니다.
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소이다. 이제는 굶기지 않아도 되겠지요. 서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시겠소? 연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았고 집에 돌아가도 계모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서기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시오.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아요. 연하는 놀란 눈으로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명을 쓴 몸입니다. 제가 함께 가면 당신에게 해가 될 수도. 상관없소. 당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서기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금은 하늘이 우리 두 사람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소.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이제는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소?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9 기둥집을 떠났습니다. 서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방문을 열자 어머니가 가늘게 눈을 뜨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돌아왔구나. 꿈인가 싶구나.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서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연하가 방으로 들어와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시는 굶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는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며느리라니. 네, 어머니. 하늘이 내려주신 며느리입니다. 서기는 품에서 금덩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것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아들아. 고맙구나. 연하는 즉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금 하나를 들고 마을로 내려가 쌀과 고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불을 지폈습니다. 오랜만에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서기네 집에서 연기가 나는구만. 며칠째 꺼져 있던 부엌인데 무슨 일인가? 연하는 쌀을 씻어 밥을 짓고 고기로 국을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십시오. 연하는 밥과 국을 정성스럽게 떠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아이들아. 정말 고맙구나. 세 사람은 식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금을 조금씩 팔아 땅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밭 한 떼기였지만 점점 늘려나갔습니다. 연하는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알뜰하게 모았습니다. 집도 새로 지었습니다. 초가삼간이었지만 전보다 훨씬 튼튼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약을 지어 드시니 기침도 멈추고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서기와 연하 사이에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고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집안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 집의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서기네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더군. 어떻게 된 일인가? 글쎄, 산에서 무언가를 찾았다는데. 소문은 퍼졌지만 서기와 연하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 부부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어느 날 연하의 친정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계모와 아버지였습니다. 딸아,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다. 아버지는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기쁘구나. 계모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규수, 아니 연하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하지만 연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차라도 한 잔 드리겠습니다. 연하는 두 사람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서기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연하의 아버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 사위로군. 잘생겼구만.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비록 크지 않았지만 단정했고 살림살이도 넉넉해 보였습니다. 계모의 눈에는 욕심이 어렸습니다. 연하야,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을 보니 아버지가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말이다. 혹시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도와드리기 전에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날 밤 제 이불에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핏덩이라고 하셨지요. 사람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연하는 미리 준비해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른 쥐 가죽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보십시오. 연하는 쥐 가죽들을 마루 위에 펼쳤습니다. 이것이 그날 밤 제 이불에 있던 것입니다. 저는 미리 알고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계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이, 예,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것이지요. 뒷간에서 잡은 쥐 새끼들을 제 이불에 넣으셨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를 죽이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계획이었지요. 아버지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연하야.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서기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계모는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 서기와 연하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을 보며 편안한 만년을 보내셨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서기는 마을의 이장이 되었고 연하는 마을 부녀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집은 점점 커졌고 땅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기 부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함께 버티면 하늘도 감동한다더군. 그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지. 서기와 연하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버티면 하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진정한 용기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야단민담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